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지난해부터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알고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방탄소년단의 하이브, 슈퍼맨, 배트맨 캐릭터를 보유한 DC 코믹스와 손잡고 콘텐츠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공동 작업으로 탄생한 독창적인 스토리와 DC 코믹스의 유명 캐릭터를 활용한 콘텐츠를 통해 글로벌 웹툰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가입자만 무려 100만 명에 달하는 머지포인트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 문제를 지난해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는 무엇이고 이런 일이 대체 왜 일어났는지 배성재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머지포인트 사태, 무엇부터가 문제였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머지포인트란 무조건 20% 할인을 내밀면서 유명해진 상품권 서비스입니다. 이를 운영하는 업체명이 머지플러스입니다. 지난 2년간 무려 전국에 2만여 개 가맹점, 그리고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내놨는데 이달 초 금융감독원이 머지플러스에 이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하라고 시정 권고를 내립니다. 이전까지 머지플러스는 이 전자금융업이 아니라 상품권 발행업을 운영하는 업체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음식점 업종만을 제외하고 모든 가맹점에서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사용 가능한 10곳 중 9곳이 사라진 기습 중단이었습니다. 이유는 현행법상 전자금융법에 등록되지 않은 머지플러스와 같은 사업체는 오로지 한 가지 업종에만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레 피해는 미리 머지포인트를 결제해놨던 소비자들과 또 머지포인트로 결제를 받은 가맹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저희 취재 기자가 가봤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온갖 고성이 난무합니다. 한편에선 욕설과 몸싸움도 일어납니다. 머지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과 회사 관계자들의 충돌 장면입니다. 2018년부터 운영해온 머지플러스. 20%나 싼 값에 물건을 살 수 있다며 입소문을 탔고 가입자는 100만 명에 달합니다. 시중에 풀린 포인트만 약 1,000억 원. 하지만 높게 쌓인 실적은 쉽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며 시정 권고를 내리면서부터입니다. 이에 지난 11일 머지플러스는 수십 개에 달하던 사용 가능 업종을 음식업종 하나로 갑작스레 축소했습니다. 심지어 일주일이 지난 지금은 사용 가능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소비자들은 머지플러스 본사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사용 가능한 머지플러스를 믿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기업들까지 해서 너무 많이 깁스도 껴있었거든요. 깁스는 CJ 계열사의 주 외식업체잖아요. 비스켓라미스나 파리바게뜨 이런 굉장한 브랜드들이 많이 계속 더 생겨나니까 피해는 소비자뿐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도 번졌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이 남은 포인트를 털어내기 위해 아직 소식을 듣지 못한 개인 점포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머지포인트가 사용 가능한 매장 위치를 공유하는 촌극까지 벌어졌습니다. 머지포인트 고객님 오셔가지고 여기 앞에 계속 줄 서주시고 전화도 계속 와가지고 문의주시고 다 같이 그거 할 거 아니야. 손절대로 이미 달아두신 분들. 벼락 매출을 올린 매장주들은 돈을 못 받을까 벌써 막막합니다. 9시 반에서 10시 반 사이에 100만 원 결제해주세요. 한 분이 60만 원이지. 직원분들이 모르니까 죄송한 오는 거에 이미 벌써 재료가 손님 다 되는 상태니까 날리는 거죠. 100만 원도 날리고 재료값도 날리고. 머지플러스 측은 온라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환불을 처리 중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얼마나 환불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머지포인트 사태를 좀 정리해봤고 관련해서 이 정치경제부 문성필 배성재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얘기를 짚어보겠습니다.
문 기자, 네. 이 금융당국이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머지플러스 측 전 임원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작년 12월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위한 내부적인 준비를 마치고 금융감독원 실무자들과 수차례 미팅을 해서 시스템 보안 등 이런 지시 등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사실이라면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한 게 8월 중순이니까 8개월 전에 머지포인트 운영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 머지플러스 측과 금융감독원 양측 모두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다만 이 금융감독원 측은 이 작년 12월이라는 시점에 대해서는 다소 사실과 차이가 있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는데요. 이 해명을 받아들이더라도 최소한 올해 2월, 그러니까 6개월 전부터 양측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궁금했던 게 전자금융업자가 아니라서 문제가 된 거였다면 빠르게 이제 자격 요건을 갖추게 만들어서 네. 등록을 하면 될 문제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이 당국이 최소 반년 전부터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사전에 이번 사태를 막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감원과 머지플러스 양측 모두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하다가 이 시간을 끈 셈입니다. 예. 먼저 이 머지플러스 측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실상 전자금융업자 등록에 별다른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자금융업자 등록 조건 중에 하나가 발행 잔액입니다. 근데 머지플러스 측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며 전자금융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오는 6월까지 금융감독원 측에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회사 내부에서도 전자금융업자 등록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일부 임원들이 이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머지플러스 측에 수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권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머지플러스가 금융회사가 아닌 탓에 검사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하기 어려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이 8월 초에 온라인에서 머지플러스 사기 논란이 일고 난 뒤에 부랴부랴 머지플러스 측에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강하게 권고했다라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가입자가 지금처럼 많아지기 전에 올해 초에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더라면 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당국도 회사도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봐오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금융당국의 부실한 대응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머지플러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겁니까? 이 머지플러스가 머지포인트 플랫폼을 오픈한 게 2018년 2월입니다. 예.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원래 머지플러스는 머지홀딩스라는 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자 이름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머지홀딩스가 작년에 돌연 폐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 작년 4월이죠. 그러니까 플랫폼 오픈한 지 한 2년 정도가 지나서 머지플러스가 새로이 법인 등록을 하고 사업을 계속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제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서 이제 사업 초기에 경영이나 재정 상태가 나빴기 때문에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한번 회사를 갈아치운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어떤 의심의 눈초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투자 유치나 라이선스 신청을 위해서는 이 법인의 재정 상태나 건전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현재 한국 기업 데이터 신용조회 서비스에서 머지홀딩스와 머지플러스 모두 이 재무제표를 한번 검색해 보려고 찾아봤지만 두 회사 모두 이 재무제표를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래서 환불이 진행 중이라면서요. 회사 측에서는 이번 환불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 같은 걸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어제 새로 나온 공지에 따르면 먼저 환불은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 순차적으로 들어온 순서대로 환불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까지 제가 확인한 것만 6차 환불이 이루어졌다까지 확인이 됐고 가장 눈길을 끄는 게 앞으로의 사업 방침입니다. 바로 이 PLCC 카드 발행을 서두르겠다는 내용인데요. PLCC란 상업자 전용 카드를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상품권만 사용하던 방식에서 신용카드로 전환을 해서 카드 사용과 동시에 포인트가 적립되는 방식으로 이제 전환을 하겠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되면 850억에서 1,200억 원 정도의 부가 수입을 기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불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업도 계속 해나가겠다. 어떻게 보면 사업 방식을 조금 바꿔서 기존에 하던 방식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PLCC 카드를 발행하겠다. 이 계획이 실제 좀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현실성은 사실 물음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이 PLCC 이 카드를 하려고 사업 파트너였던 KB 국민카드 측이 사업 진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KB 국민카드 관계자는 아직 업무 협약만 체결을 했고 예. 아직 본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지금 별도로 진행 중인 사안은 없다라고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머지플러스가 KB 국민카드 외에 PLCC 카드 사업을 협력하고자 나선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850억에서 1,200억 원이라는 이 부가 수입도 사실 좀 아직은 확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다들 이 머지플러스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나선 시점에 이 사용자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란 사실상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이 사태 이후에 지금 환불이 뭔가 좀 투명하게 진행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피해자들이 과연 모두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인데 어떻습니까? 먼저 업계에서는 이 환불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가 현재 보유 중인 현금과 유동채권이 은행 지급 준비율의 3배 수준이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현재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서 미사용 금액의 최대 90%까지 환불을 해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재정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 추천하는 머지포인트 반액액은 1,000억 원 가까이가 됩니다. 다만 이 부채가 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부채보다 많은 금액을 환불해 줘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앞으로 대규모 외부 투자 유치를 받는다 이러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공식 통보하는 등 이 소비자들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추가 자금 수혈 의문점이 남습니다. 이 머지플러스는 지금 이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최대한 빨리 해서 사업을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가능한 겁니까? 자꾸 이 부정적인 얘기만 드리는 것 같아서 좀 네. 그런데요.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역시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조금 전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 재무 부분이 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이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부채 비율이 200%를 넘으면 안 됩니다. 이 자비자본금 30억 원 이상, 그리고 머지플러스 측에서 이야기하는 잉여자본 14억 원가량을 더하더라도 현재 머지플러스의 자본금은 44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부채 수준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300억 원 이상인 점을 감안을 하면 부채 비율이 680% 정도에 달할 걸로 추산이 됩니다. 때문에 전자금융업자 등록도 당장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뭐 부정적인 얘기만 나오긴 하지만 당연히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네.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당장의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런 거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이제 관련 법이 어쨌거나 빠르게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얼마나 법이 정비가 된 상태죠? 당장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인데요. 이 개정안이 충분치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머지플러스 사태가 전자금융업법에 등록되어 있는 어떤 그런 업체로부터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로부터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미등록 업체까지 감독할 수 있는 어떤 제도와 함께 또 미등록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상거래 사적인 걸 가지고 미리 규제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럴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징벌적 배상과 이런 걸 할 수가 있죠. 너 그래가지고 속였다. 면 징벌적으로 몇 배, 10배 이렇게 배상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이거 잘못하다가는 걸리겠네? 스스로 주의를 하겠죠. 특히 이번 피해자들이 한 푼 두 푼 아껴서 좀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이 서민들이 중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속도를 이 대응에 대한 좀 빠른 속도를 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가장 취재를 하면서 강조드리고 싶었던 점 중에 하나는 소비자 개개인마다의 어떤 경각심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제정비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점들이 발각이 됐는데요. 큰 돈을 결제하기 전에 이 업체가 전자금융업법상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지 또 이용자 자금 보호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온라인 민원 신고란에 문의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정치경제부 문성필 배성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집값 문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서 차기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대부분 공급 폭탄을 약속하고 있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먼저 홍헌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 대선 주자 모두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법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여당의 대선 예비 후보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서울공항에 3만 가구의 신도시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도 제한까지 풀면 4만 가구 공급이 가능하다는 건데 군사시설, 국빈용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서울공항을 없앤다는 일방적인 발표에 벌써 군 당국이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0만 가구 공급과 30년 거주를 할 수 있는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철학인 기본 시리즈 중 하나인데 월 60만 원을 내고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임기 내 280만 가구라는 공급 폭탄을 선언했습니다. 공공물량 130만 가구, 민간물량 150만 가구입니다. 현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이 고작 30만 가구인데 과연 250만 가구, 280만 가구를 어디에 지을 수 있을까요? 3기 신도시는 아직 보상이 끝나지 않은 곳도 많아 5년 임기 내에 수백만 가구 공급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야당의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비율 완화, 임대차 3법 폐지, 각종 부동산 세금 인하를 내걸었습니다. 경제학자 출신으로 현 정부의 문제점을 되돌리고 시장의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임대차법의 긍정적인 기능과 세금 인하에 대해서는 서민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홍준표 의원은 도심 고밀도 개발과 4분의 1 가격의 공공 쿼터 아파트 공급을 공약으로 내놨고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재건축 안전진단 연한을 폐지하고 재개발을 활성화해 서울 도심 내 공급을 대폭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만 도심 내 재건축과 각종 개발 이슈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지 않아야 한다는 희망적인 가정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부동산 공약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와 하우스푸어 주택지분 매각제 도입, 행복주택 20만 가구 공급을 공약했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임대주택 20만 가구 공급과 부동산 가격 하락을 공약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 문제로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는 차기 대통령을 노리는 후보들이 보다 현실적인 공약을 내놔야 한다는 비판입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이런 부동산 공약을 놓고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확대하겠다면서 정작 개발은 제한하는 것부터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김원규 기자입니다. 대선 후보자들은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에서 촉발한 집값 폭등, 전세난 등의 부작용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4차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임기 내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현 정부 기조와 같은 공공에 초점을 맞추고 공공주택 100만 가구 도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다른 대선 후보자들도 부동산 시장 청사진의 주택 공급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미진했던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건데 공감대가 형성될지 미지수입니다. 공급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어떻게 이것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부 지역별, 세부 사업별로 공급 가능 물량을 책정한 다음에 이것들을 합산해서 전체 공급 물량을 맞춰가는 식으로 정책이 세부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당정이 입맛에 따라 내놓거나 캐캐 묵은 규제들도 주택 공급의 걸림돌입니다. 특히 도시정비 사업 활성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는 여전히 꽁꽁 묶여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 확대에 중점을 두면서 개발에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합니다. 정비 사업과 관련된 그런 규제들을 완화를 하게 되면 훨씬 민간 쪽에서의 공급이 활성화돼서 정부가 계획하는 물량이 아니라 시장이 반응하는 물량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이젠 공급 만능주의로 선회하면서 부동산 정치화로 변질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됐던 국내 덴탈 업계가 오히려 양호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강 건강이 코로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와 논문이 잇따라 나오면서 하반기에도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김선엽 기자입니다. 올해 2분기 국내 주요 임플란트 기업들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어갔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34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7% 늘어났습니다. 디오, 바텍, 덴티움 등 국내 주요 덴탈 기업들의 2분기 실적도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중국 시장 영업이익률이 13%를 기록했고 미국과 러시아에서 매출이 각각 20%, 12% 상승하는 등 해외 영업 환경이 나날이 개선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백신 효과 등으로 글로벌 소비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임플란트와 치과용 장비 수요가 중국, 북미 시장 등을 중심으로 급증한 겁니다. 코로나 종식 가능성이 점쳐졌던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으로 분위기가 반전된 상황. 하지만 치과 기자재 업계는 성장세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감염 우려로 치과 영업을 중단했던 지난해와 달리 구강 건강이 코로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한 연구 결과와 논문들이 잇따라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또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국내 업체들이 하반기 글로벌 덴탈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하반기 계속 좋을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격 경쟁력 있는 한국 업체들이 좀 부각받으면서 가성비 시장에서도 마진을 계속 잘 남기고 있는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계속 잘 경쟁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점이에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해외 법인을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브랜드 매출 증대 효과로 3분기 영업이익 40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레이언스도 중국 시장에서 덴탈용 의료기기 수요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20배 넘게 증가한 6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올 하반기엔 글로벌 임플란트 1위 업체인 스트라우만이 디오의 지분 인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 데 이어 오스템 임플란트도 사업 확장을 염두에 둔 M&A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상황. 이 때문에 실적 개선에 M&A 이슈까지 더한 국내 덴탈 업계를 향한 관심은 올 하반기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김선엽입니다. 네, 이슈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주담대 약정 위반하면 회수입니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약정을 위반한 대출자는 예외 없이 대출을 회수하라고 시중은행에 주문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을 만나 이렇게 당부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은행들은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만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처분 조건부 약정과 전입 조건부 약정, 추가 주택 구입 금지 같은 장치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간 부동산 규제가 너무 많이 도입이 돼서 헷갈리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하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처분 조건부 약정.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죠. 그렇습니다.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 새로 집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만약 처분을 안 하게 되면 대출을 반납해야 하고 또 해당 계좌는 연체 계좌로 분류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전입 조건부 약정은 반드시 입주를 해야 대출을 해주는 걸 말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반드시 6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입주는 안 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한 규제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도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을 주택 매수가 아니라 생활 안정 목적으로 받아놓고 이를 주택 매수를 목적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위반을 하게 되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하고 향후 3년간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네, 상당히 깐깐한 규제들이 많았네요. 그런데 규제는 이미 도입된 지 1년이 넘었는데 당국이 이번에 갑자기 은행들에게 이런 당부를 한 이유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사실 약정을 위반하더라도 은행 직원들이 고객 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예. 앞서 올해 초부터 당국은 이런 약정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월 단위로 은행을 점검해왔습니다. 이번 약정 위반 단속과 함께 신용대출 한도도 제한하기로 했죠. 이 신용대출이 연소득을 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마이너스 통장도 포함이 되는 개념인가요? 맞습니다. 당국은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해서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연소득의 2배에서 연소득 이내로 축소할 것을 은행들에 요구했습니다. 조만간 이금융권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에 대한 무작위 현장 검사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사람들은 이 대출을 뱉어내야 하는 상황인 건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은행권에서는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는 한도가 축소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별 은행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다만 사용하지 않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대출 금리를 갈아탈 때와 같은 경우에는 연봉 이하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당국이 갈수록 대출에 대한 고삐를 강하게 죄는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 또 결국 서둘러서 미리 대출을 받아놓은 사람들이 이득을 본 셈입니다. 이제는 이금융권으로 또 달려가겠죠. 규제를 예고하면 미리 받으려고 몰려가고, 규제가 시행되면 이금융권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이 첫 번째 소식은 금융당국의 절판 마케팅에 은행들만 배부르다라고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보시죠. 가계부채 안정 조치 강력하고 빠르게입니다.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서 추가 대책도 적극 발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 후보자는 어제 금융위 담당 국과장들과 논의를 하면서 과도한 신용 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또 금융부문 건전성과 자금 중개 기능 약화를 초래해 실물 경제 성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발 거시 경제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굉장히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고 또 빠르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만간 더 강화된 가계대출 규제가 나올 거라는 걸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아마도 이 개인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의 규제를 계획보다 더 빠르게 앞당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미 고승범 후보자가 담당자들에게 관련 규제 일정이 적정한지 검토하라 이렇게 주문한 상태입니다. 현재 DSR 규제는 3단계로 추진 중인데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1단계는 전 규제 지역에 6억 원 초과 집을 살 때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 원 초과의 신용대출을 받을 때 개인별 DSR을 적용합니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때, 또 내후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할 때 개인별 DSR 규제를 받게 되는데, 이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과 함께 이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DSR은 내가 가진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전체 연소득의 40%를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규제를 말합니다. 고 후보자가 이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 효과 우려를 지적하고 있는데, 앞으로 규제가 강화된다면 빚을 내 집 사기가 한결 어려워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과도한 대출 규제는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협할 수도 있겠죠. 신중히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예, 세 번째 키워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입니다. 미국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제 워싱턴 DC 교사들과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우리는 이제 전염병 이전의 경제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와 함께 살고 있으며 한동안 그런 삶이 계속될 것이라면서 사람들과 기업이 코로나19에 적응해 사는 법을 배워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코로나19로 영구적으로 변했고 단순히 팬데믹 이전의 경제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는 뜻인 거죠. 경제가 바이러스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진화했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지금의 팬데믹 상황이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놨죠? 맞습니다. 이 델타 변이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 파월 의장은 불분명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팬데믹이 여전히 경제 활동에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지만 많은 회사가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해서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파월 의장은 앞으로 더 많은 원격 근무가 이뤄질 것이며 일의 성격과 처리하는 방식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는 분야에 일자리가 생기고 대면 접촉이 많은 산업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면서 그런 이유로 여행과 식당 산업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대면 산업의 위축, 그 과정에서도 성장하는 산업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 경제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입장으로 풀이가 됩니다. 테이퍼링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겠네요.
마지막 소식 짚어볼까요?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거래소 민원 절반 이상 전산 장애입니다. 예. 이제 올 상반기 주식 거래와 관련해 발생한 민원과 분쟁 가운데 상당수가 전산 장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반기 발생한 민원 분쟁은 3,449건으로 이 가운데 2,025건이 전산 장애 분쟁이었습니다. 전산 장애 민원 건수가 1년 전보다 무려 285%나 급증한 수준인데요. 요즘 주식시장 거래가 늘고 여기에 더해 공모주 투자 열풍 탓에 단기 거래가 집중되다 보니까 민원도 늘었다고 거래소가 설명했습니다. 하반기에도 IPO 대여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전산장의 민원 더 불어날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맞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상장 계획을 담은 증권 신고서를 지난 10일 당국에 제출했고 카카오페이도 9월에서 10월께 상장 절차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은 한국 IPO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상장 예비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전산 장애가 나타나면 투자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피해 규모가 명확할 때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거래소는 전산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 매매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산 장애로 주문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화면을 캡처하거나 동영상을 찍어서 이 주문 오류 입증 근거를 수집해 놓으라는 조언입니다. 또 매매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해당 증권사 영업점에 전화를 통해서 기록을 남겨야 유리하고요. 이 거래소는 하반기 상장 과정에서도 전산 장애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만큼 사전에 대체 주문 수단을 확인해서 대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이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개장과 동시에 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득을 봤다는 얘기도 있죠. 이 전산 장애가 피해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족한 인내심을 메워주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슈 키워드였습니다. 베트남에서의 개발에서 이제 중점을 뒀다면 저희 HLB 쪽에서는 이거를 좀 글로벌하게 해서 생산 판매나 이런 데는 협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후 연구 개발도 같이 협력하기로 하고. HLB가 진행 중인 많은 신약 프로젝트가 한 우산 아래에서 함께 논의되고 공유됨으로써 큰 세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번 나노코백스의 기술 이전은 그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19일 AI 데이를 열고 자사의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개발 현황을 발표합니다. 테슬라는 물론 국내 관련 기업들 주가가 새로운 모멘텀을 맞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문영민 기자입니다. 테슬라가 2019년 자율주행 데이, 2020년 배터리 데이에 이어 올해는 AI 데이를 개최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19일에 열릴 AI 데이에서는 테슬라의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 등 개발 진행 상황이 공개됩니다. 특히 테슬라가 직접 설계한 자율주행 슈퍼컴퓨터 도조의 현황과 상업화 가능성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AI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 도조 컴퓨터나 아니면은 새로운 자율주행 칩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AI 기술이 어디까지 또 새로운 비즈니스에 더 결합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 통상 테슬라가 큰 행사를 앞두고 있을 때 테슬라는 물론 삼성 SDI, MS 오토텍 등 테슬라 관련 국내 기업들의 주가는 모멘텀을 받았습니다. 연례 행사 전후로 이제 어쨌거나 파급력은 하나 있었거든요. 자동차 소부장들이나 아니면 전장 매출 비중 있는 카메라 IT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번 행사에서 테슬라가 혁신적인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테슬라와 함께 관련 기업들이 일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배터리데이 직후 발표 내용이 투자자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테슬라 주가는 5% 이상 급락했고 국내 관련주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또 이번 행사는 채용 설명회 성격이 짙어 대형 투자 계획 발표 등 모멘텀을 줄 만한 호재는 없을 것이란 분석도 많습니다.
네, 투자 계획은 아니죠, 이거는. 네, 투자 계획은 작년에 발표를 했잖아요. 네. 조기 테이퍼링 등 대외적인 요인도 지금껏 고평가를 받았던 테슬라와 관련 기업들에게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 이제는 약간은 그 테슬라가 제시했던 통장 전략,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은 흠집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연말이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질 것이고 이 부분은 결국 멀티플, PER이 높은 회사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요인이거든요. 테슬라는 물론 국내 관련 기업들 주가의 깜짝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주 투자가 요즘 다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IPO 슈퍼위크가 끝나면서 미국에서는 스펙 거품이 꺼지면서 다시 관심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잘만 알고 투자하면 최악의 경우에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스펙 투자법 지수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스펙은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한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증시에 상장해 투자 자금을 모은 후 비상장 기업과 합병을 통해 해당 기업을 증시에 우회 상장시키는 방식입니다. 직상장보다 비용과 시간이 덜 들어 소규모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식인데 공모가 2,000원 수준인 초기 단계에서 투자할 경우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시총 증가율 상위 3종목이 모두 스펙을 통해 상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펙은 인수합병 기업을 물색하는 동안 공모가 주변에서 장기간 횡보하다 인수합병 기업의 윤곽이 드러나면 기대감에 급등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급락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번 주 NP로 변경 상장하는 삼성 스펙 2호도 2년 넘게 2,000원 주변에서 횡보하다 NP와 합병 소식이 전해진 지난 5월 3배 이상 주가가 상승했고 이후 급등락을 반복했습니다. 만약 스펙이 3년 내 인수합병 기업을 찾지 못할 경우 청산되는데 이 과정에서 공모가에 해당하는 주당 2,000원과 은행 예금 수준의 이자가 반환돼 안전한 투자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수합병 소문에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매수했다가 청산된다면 공모가만 반환받을 수 있어 이 점은 투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스펙 투자 시 반드시 공모가 주변에서 매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제만 하방은 어느 정도 막혀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공모 자금에 대해서는 금전 신탁 계약을 걸어서 은행에 예치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입출금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금이 계속 묶여 있게 되는 거고 2,000원 근처에 사는 매수를 하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이자까지 받아갈 수 있는 저는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합병을 하면 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되게 넓어지는 거고. 이런 인기에 힘입어 다음 달까지 국내 증시에서는 6개의 스펙 청약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안 서학개미들의 관심을 받았던 미국 스펙도 최근 거품이 꺼지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임원 출신 차마스가 참여해 주목받았던 스펙 IPOF나 리틀 버핏으로 불리는 헤지펀드 거물 빌 에크먼이 참여한 PSTH 모두 2~3배 상승했다가 거품이 꺼지고 현재 공모가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미국 스펙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수합병 기업을 찾지 못한다면 주당 $10의 공모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스펙주는 소문에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정보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스펙이 어느 회사를 합병할 것 같다라는 루머 때문에 10불 언저리에 있다가 20불, 30불까지도 올라갔다가 그 루머가 사실이 아닌 걸로 나오면서 주가가 엄청 많이 하락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나. 본인이 정보를 많이 알아보실 수 있으신 분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합병 대상 기업을 찾기 전까지 주가가 장기간 횡보하는 데다 변경 상장 이후에는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떨어져도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은 주의할 점으로 꼽힙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국내 웹툰 시장이 20년 만에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연수입 100억 원이 넘는 작가도 탄생했는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놓고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고영국 기자입니다. 네이버 웹툰 1등 작가가 지난해 벌어들인 돈은 124억 원입니다. 전체 작가의 평균 수익은 2억 8천만 원으로 최근 1년 내 연재를 시작한 새내기 작가도 1억 5천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지난해 기준 100대 기업 직원 평균 연봉 8,322만 원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웹툰 작가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 세계 어디서든 통하는 플랫폼을 만든 덕입니다. 글로벌 세상이 열린다면 언젠가 웹툰 플랫폼에서 100억을 넘는 수익을 올리는 작가가 생기지 않을까? 1등 작가의 수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크리에이터 생태계의 파이가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20년 전 국내에서 처음 싹튼 웹툰 시장이 전성기를 맞은 겁니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건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각각 와패드와 타파스란 북미 유명 웹툰 플랫폼을 인수하며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웹툰 시장은 100조 원에 이를 만큼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The year I got offered the opportunity to become an originals creator. Comic itself has over 5 million subscribers, which is more than the population. Because I knew that it would become successful, and it has been. My life has changed completely because of Webtoon. 급성장하는 웹툰 시장에 발맞춰 네이버는 초격차 전략에 나섰습니다. 하이브와 함께 BTS의 세계관을 웹툰으로 만들고 배트맨과 슈퍼맨 등 미국 DC 코믹스의 캐릭터가 나오는 웹툰도 조만간 공개합니다. 후발주자인 카카오도 최근 네이버로부터 일본 웹툰 시장 1위 타이틀을 가져오기도 한 만큼 글로벌 시장 확장에 속도를 내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동안 다음과 카카오로 나누어 운영하던 웹툰을 이달부로 카카오 웹툰으로 묶어 집중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기본기를 다진 국내 웹툰 기업들. 이제 한국을 넘어 글로벌 웹툰 생태계 구축을 위한 또 다른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김범희의 뉴스카페 시작하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은 첫 번째 어떤 소식부터 짚어볼까요? 네, 먼저 주제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명품 소비입니다. 요즘 해외여행도 못 가고 이렇게 좀 갇혀 지내다 보니까 이 명품 소비로 좀 플렉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런 내용으로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 전에 또 자료 화면에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네. 네, 국내 주요 백화점들의 2분기 영업이익 자료입니다. 신세계, 현대 그리고 롯데백화점이 나오고 있는데 신세백화점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배가량 증가한 모습이고 현대가 한 149%가량 그리고 롯데가 40.9% 오른 모습입니다. 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역대급 호황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당연히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가 앞서 봤던 명품 소비 덕분이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실제로 명품 브랜드가 다수 입점해 있는 일부 지점에서 특히 이 매출의 특수 효과를 좀 노렸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네.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글로벌 이 명품 브랜드의 실적 자료를 또 하나 더 보시면요. 올해 상반기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LVMH 같은 경우에는 400%가 넘었고요. 그리고 에르메스가 전년 대비 221%, 그리고 캐링이 250% 넘게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에서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LVMH나 캐링은 또 뭐냐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요. LVMH를 좀 보시면요. 이 좀 뭐 앵커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명품 브랜드들이 네. 다 놓여 있죠. 루이비통, 네. 네, 네. 크리스찬 디올, 불가리, 또 헤네시 팬디, 네. 뭐 또 제가 티파니가 좋아하지만 있나요?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이네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네, 티파니 이렇게 좀 다양한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는 LVMH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LVMH 같은 경우에는 파리 증권거래소에서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 세계 명품 기업들을 모두 통틀어 보더라도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입니다. 그리고 캐링 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좀 또 한 번 더 보여주시면 구찌나 또 보테가 베네타, 또 발렌시아가, 입센로랑 등을 이제 밑에 브랜드로 가지고 있는 그룹이라고 할 수 앞서 있겠습니다. 보면 이제 웬만한 명품 브랜드는 다 LVMH에 속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혹시 아시나요?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쓸어 담는 동안 진짜 부자들은 명품을 오히려 아, 안 그래요? 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오늘의 진짜 주제군요. 네, 진짜 맞습니다. 부자들이 사는 건 명품이 아니다.
그럼 뭘 합니까, 부자들은? 이거는요, 사실 좀 제가 좀 최근에 듣고서 굉장히 깜짝 놀랐던 부분인데요. 네. 진짜 부자들은 돈을 쓰기 전에 이 소비가 과연 이 나의 새로운 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소비인지를 그 전에 먼저 따져본다라고 합니다. 네. 이 단순히 이 소비로 끝나버리는 지출인지 아니면 나의 부를 또 한 번 늘려줄 수 있는 이 소비로 이어지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명품을 사러 달려갈 때 찐 부자들은 진짜 명품이 아닌 이 명품 제품을 생산해내고 또 판매하는 기업들의 주식을 사모으고 있다라고 합니다. 명품 말고 명품 주를 산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간. 네,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근데 진짜 부자들은 이런 습관을 갖고 있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LVMH 같은 경우에는요, 주당 가격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한 주당 가격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9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캐링이 한 102만 원, 에르메스가 또 좀 비싼데 182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냥 명품 하나 값이네요, 거의. 명품 주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명품 하나 이제 살 거면 대신에 명품 한 줄을 산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네. 그래서 이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 파리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 만약에 이런 종목들을 내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실 편하게 매도를 하려면 삼성증권의 HTS나 또 MTS를 이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 삼성증권이에요? 일단 보통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더 많이 거래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이제 좀 미국 증시 거래하는 시스템을 더 마련해 있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HTS나 MTS를 통해서 거래하는 시스템이 아직 좀 잘 구축되어 있는 곳이 잘 없더라고요. 네. 다만 이제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HTS나 MTS를 통해서 거래를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다른 증권사에서도 유럽 주식을 거래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일이 증권사에 전화를 해서 뭐 매도 계약을 또 이제 걸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다라는 점은 또 인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명품 주식들은 주로 이제 미국보단 유럽에 많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삼성증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편하다. 네. 이런 거군요. 네. 종목 사는 거 말고 ETF나 펀드에 투자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국내 ETF 상품으로는요. 하나로 글로벌 럭셔리 S&P가 유일한데요. S&P 글로벌 럭셔리 지수를 추종을 합니다. 현재 주당 18,000원대에서 거래가 가능한데요. 구성 종목들을 좀 보시면요. LVMH 첫 번째가 나와 있고 두 번째 캐링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밑에서 두 번째 에르메스라는 종목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테슬라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명품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이 각 소비 섹터 내에서 명품으로 불릴 만큼 브랜드 가치가 있고 또 고가의 제품을 생산하는 어떤 기업들도 함께 담는 ETF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벤츠를 생산하는 맨 밑에 있죠. 이렇게 다임러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ETF 상품 중에서는요. LUXA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렸던 하나로 글로벌 럭셔리 S&P나 LUXE나 모두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또 개별 주식 종목 투자 방법에 비해서는 간편하다라는 이점은 있지만요. 지난해 상장한 ETF 상품들이라서 아직까지는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 미만으로 좀 규모가 굉장히 작고 거래량도 많지 않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펀드 같은 경우로는 좀 한 3개가 대표적인데요. A클래스 기준으로 좀 수익률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좀 보실까요? 네, 연초 후로 지금 따져보면 적게는 13%대에서 많게는 17% 성과를 좀 보이고 있고 5년 장기 수익률 자료를 하나 더 보여주실까요? 네, 그러면 이제 에셋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137% 그리고 IBK 럭셔리 펀드 같은 경우에는 107%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이런 펀드 같은 경우에는 개별 주식 종목 투자나 ETF에 비해서는 조금 더 뭐 편하게 맡길 수 있다라는 이점은 있습니다만 펀드 매니저가 직접 운용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 운용 보수를 내야 되고 실제로 또 그 비용이 ETF나 어떤 개별 주식 종목 투자보다는 조금 더 나간다라는 점은 인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보미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네, 어려운 금융상품, 신종 기술이 나올 때마다 잘 모르고 가입했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수백, 수천만 명씩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피해의 책임은 아무도 지질 않거나 혹은 아주 극소수만이 집니다. 알고도 막지 못하는 나태함 속에서 과연 금융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실익은 그것이 일으키는 피해보다 큰 것이 맞는지 되묻게 됩니다. 금융에 대한 회의론을 키우는 것은 어쩌면 다름 아닌 감독 당국 자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피해들에 대해서 이제는 당국자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잠시 후 유튜브 뉴스 채널에서 이어지는 뉴스플러스 외전에서 더 자세한 뒷이야기들 짚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